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겠다라고 제목을 걸었을 때 여러분 일감으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 한 10년 전에 그 LG그룹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이 인문학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이렇게 그 원장님께 보고를 했더니 그때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이나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나원 커리큘럼의 많은 부분이 인문학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인문학 지원 재단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경 강의를 해보려고 인터넷에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경 들어보셨죠? 시경, 서경, 역경 제가 한 100명 오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광고를 딱 띄웠는데 그날 하루 만에 1000명이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 날 또 1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인터넷 광고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시경 강의를 어느 분께 부탁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강의장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쩔쩔맸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특별히 경영 현장에 계시는 분, 여러분 같은 분들이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시경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정말 물밀듯이 강당으로 몰려드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인문학이 대세인데, 이렇게 밖에서 대세인데, 대학의 현황은 어떠냐? 대학에서 인문학은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인문학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인문대학 교수님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어떤 대학은요, 인문학을 가르치는 그 단과, 예를 들어 불문과, 동문과, 철학과 이런 쪽은요, 학생 숫자보다 교수 숫자가 더 많은 과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수의 수업을 선택하고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자기 수업을 들으라고 업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문학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사철이 지금 붕괴 단계가 있고요. 그 교수님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 감각이 뛰어나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인문학 당신들이나 잘하지 뭘 우리까지 경영 현장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불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따끈따끈한 경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인문학이냐 당신들이나 잘해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문학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많이 보셨던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께서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애플이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한국 경영계가 충격을 받게 되었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산업이 IT 기반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분께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처음 보는 순간 도대체 점심 때 뭘 먹길래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식이 중요하니까 우리한테는 그죠? 근데 제가 뉴스위크 찾아보니까 이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이렇게 사실은 말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애플의 전부를 걸겠다고 이렇게 공언할 정도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상황이었다느니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계 경제가 다운턴으로 내려가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속 가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본주의 체제에 미래가 있는 것인가?
앞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오래전의 이야기, 인문학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면서 이제 성장 지향에서 이제 성숙 지향으로 한번 생각을 바꾸고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도가 높이 치고 있죠. 그 파도가 높이 치고 있을 때 왜 어떤 사람은 균형을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집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했던 그 인문학적 지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변하지 않는 가치,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그 가치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 성찰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이란 우리가 아는 것을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가,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인문학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밟아왔을까요? 인문학이 대학의 전유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이 처음 시작된 것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요. 그 아카데미를 만든 이유는 철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도자를 위한 학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였던 키케로가 로마 시대에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이것이 인문학이라는 단어의 기원인데요. 이분이, 키케로라는 분이 이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의 지도자 양성, 리더 양성의 정신을 개성해서 리더가 될 사람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두 번째,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식사를 마치시고 강연을 마치시고 회사 돌아가시면 바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죠?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뭐 강연도 하실 텐데 어떻게 말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느냐, 그리고 잘 문장을 쓰느냐를 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였죠?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 중세 시대는 사실 모든 지도자 교육이 사제 교육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교육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르네상스 시대에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요, 키케로의 그 인문학, 리더를 위한 인문학을 부활시키면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역사, 도덕철학, 문법, 수사학, 시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인문학이 부활된 겁니다. 자, 그러한 역사, 철학, 문법, 수사학, 시가 근대 대학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사철로 환원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었죠. 인문학은 대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인문학이 부활되었다, 뭐 인문학이 대세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인문학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조직을 이끄시고 기관을 이끄시고 부서를 이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인문학적 성찰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아니, 인문학이 처음 태동할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문학은 어떤 정신을 추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떤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Know yourself라고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참 진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인문학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과제인데요, 주로 역사를 통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인문학의 과제는 선의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판단은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로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do the right thing이라고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진의 세계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 그러면은요, 세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창조할 것이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그 창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창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리더인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야말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나 자신을 성찰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서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케로, 인문학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었던 그 단어를 만들었던 키케로의 책 의문론을 통해서 선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는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리스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이 로마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그 모든 길이 어딜까요?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 비아 사크라라는 길인데요. 이 길에서 키케로가 카이사로와 함께, 브루투스와 함께, 나중에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이런 철학자들과 세네카 같은 철학자들, 왕들, 황제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미래를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의 거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피렌체와 로마를 통해서 미켈란젤로의 예술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호메로스를 한번 만나십시다. 이 호메로스는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호메로스는 274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분은 장님이셨어요.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죠? 그런데 눈 뜬 우리보다 훨씬 더 밝은 지혜로 세상과 특히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호메로스가 위대한 인물인지 한번 볼까요? 이곳은요, 바티칸에 가시면은, 로마 바티칸에 가시면은 라파엘로가 그린 서명의 방이라는 방의 그 프레스코 화들입니다. 이 서명의 방에 가시면은 이 교황님의 서재였습니다. 교황님의 서재. 이게 성만찬 논쟁이라는 그림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의 세계고, 이게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죠. 선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진선 미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작품 이름을 파르나소스 산이라 그러는데요. 예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술의 신인 아폴로가 지금 제일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이 인물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탈리아 최대 문호 신곡을 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단테입니다. 예, 단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단테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진 곳이 이탈리아죠. 그런데 단테가 누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 호메로스입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밝은 지혜로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천하의 단테조차, 이탈리아의 대문호 단테조차 호메로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정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호메로스가 2740년 전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회장님들하고 말씀 나누시면서 정말 최악의 불경기다, 미정유의 사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쇼핑하러 마트에 가봤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어디론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향해 어디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니, 그 어떤 미지의 세계, 미정유의 세계를 헤쳐가는 그 파도를 헤쳐가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호메로스가 놀랍게도 2700여 년 전에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메로스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려주소서 뮤즈 여신이여,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 여러분, 이 호메로스의 두 권의 책 다 아실 겁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있었죠.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자 그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의 영웅, 그리스의 리더, 여러분과 같은 지도자인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려다가 마음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호메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드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냐?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고통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바로 고통을 견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하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만나서 좌초를 경험하고 칼립소의 요정이라는, 칼립소라는 요정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그 칼립소가 유혹하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10년 동안 전쟁을 했고 또 앞으로 10년 동안 그 고난을 헤쳐가면 20년이 된다. 20년이면은 네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는 옛날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나랑 살자는, 나랑 살자.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보면서 고향을 생각하며 아내를 생각하며 그리고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건 좋지만 이 부하들은 어떡하냐?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지 하고 출발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디세이아의 전체 줄거리죠. 자, 이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파도를 만나게 되죠. 높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IMF를 견뎠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는데 겨우 맞고 보니까 또 유럽 사태 터지고 이런 거가 똑같아 계속 파도가 옵니다. 이제 파도를 만나서 좌초하게 되죠. 벌거벗은 몸으로 이 파이아케스 땅에 도착해 보니 나우시카 공주가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스에서는요, 나그네를 환대해야 됩니다. 왜? 항상 제우스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죠. 자, 나그네가 오니까 환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모욕을 시키고 올리브 기름을 바른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인이요, 노래를 부른 사람이 트로이 성이 멸망하던 때 불타는 트로이 성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 늠름했던 장군 오디세우스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왜 눈물을 터뜨릴까요? 그때 자기 전우들이 죽어갔던 모습이 떠올렸던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터뜨리자 이 왕께서 묻습니다. 왜 자네 같은 늠름한 장군이 눈물을 흘리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고난을 헤쳐오면서 이 시련을 견뎌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면이 싹 흔들리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실 때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주인공이 탁 있으면 과거로 이렇게 확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걸 영화 기법상 뭐라 그러죠? 플래시백이라 그러죠? 플래시백이 바로 이 호메로스가 고안한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고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서사체가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바로 키클롭스라는 괴물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이었는데요, 양을 치고 있었지만 난폭한 괴물이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잡아다가 뜯어먹습니다. 그의 부하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 지도자인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하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포도주를 군합니다. 키클롭스에게 포도주를 군하니까 그 포도주를 막 마셔요. 마시고 취해서 널브러져 잠을 자니까 그때 오디세우스가 꾀를 내어서 긴 나무에다가 불을 지펴서 눈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눈박이 괴물에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괴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부하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양들의 이 퀴클롭스의 양들이었거든요. 그 양들의 밑에다가 부하들을 한 명씩 붙여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리더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임기응변에 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위기가 닥쳤을 때 리더는 저렇게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를, 이 등을 만지게 됩니다. 이 퀴클롭스가 자기 거니까. 그러면 내버려 둡니다. 나가게 하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모두 구출해내죠. 구출해낸 다음에 이 오디세우스가 배에 타서 퀴클롭스를 놀립니다. 야, 이 바보야, 우리는 다 나왔어. 여러분, 리더는요,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 퀴클롭스가 놀리니까 퀴클롭스 열이 받아가지고 막 바위를 집어 던져서 부하들 몇 명이 죽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 현장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시칠리아인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시칠리아 그 오디세이아의 전설이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바로 그 퀴클롭스의 바위가 있는 그쪽에 가서 제가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의 운명, 고난받아야 할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자, 이 오디세우스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미 너울과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했어. 그러니 이들 고난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여러분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오디세우스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오디세우스의 자세를 보십시오. 내가 이미 큰 노후를 헤쳐왔고 전쟁터에서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시련이 내게 닥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내가 그 고통을 지고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운명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여러분, 오늘 이 단어 하나는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내 인생을, 나의 운명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고난받을 나의 운명. 그것이 지도자의 삶이고 그게 리더의 삶이기 때문에 오디세우스처럼 내 그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칼립소가 예언합니다. 그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잘 지은 집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것인지.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진짜 걱정스러워서. 회장님, 이 불경기의 끝은 어디입니까? 돌파구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신다는 이 말씀에 위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에 가서도 그 끝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고향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억지로라도 꾹 참고 남자든 여자에게든 누구에게든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 시련을 극복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대는 오히려 남자들의 행패를 감수하며 많은 고통을 묵묵히 참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역협회에서 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한테 주셨는데 오늘 이 단어 하나, 아모르 파티와 이 문장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아라 나의 마음아, 너는 전에 퀴클롭스가 전우들을 먹어치울 때 이보다 더 험한 꼴을 참고 견디지 않았는가? 제가 존경하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회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추석인데 우리 직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현장에 가서 그 사막에 가서 저 남미에 가서 현장에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추석 선물 하나씩 안겨주고 내가 그 우리 직원들 한번 내가 안아주겠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추석 때 쉬고 싶을 텐데 이제 떠나는 겁니다.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피곤하면은 너무 무리를 하면은 안구 뒤에서 핏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이 있대요. 근데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안구 뒤에서 핏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한 해는 쉬시지 꼭 그렇게 추석 때마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김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참아라 나의 마음아, 너는 전우들이 귀클롭스에게 잡아먹힐 때 그때 그 시련도 참고 견디지 않았는가? 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문학이 스티브 잡스처럼 떼돈을 벌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인문학의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이렇게 불경계가 우리 주위를 엄습할 때 그것을 참고 견디게 하는 참아라 나의 마음아, 너는 전에 귀클롭스가 전우를 먹어치울 때 이보다 험한 꼴도 참고 견디지 않았는가? 라고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 리더로서 이런 선택의 와중에 서실 겁니다. 스킬라와 카리티스 사이입니다. 스킬라는 6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이고요, 카리티스는 소용돌입니다. 소용돌이 쪽으로 가면 다 죽게 되고요, 오른쪽 스킬라의 동굴 쪽으로 가면은 6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이 6명의 부하 직원들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선택을 하실 겁니까? 요정이 바로 이 현장이 그 스킬라와 카리티스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본토고요, 여기가 시칠리아의 메세나입니다. 요 해협이 굉장히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전설이 나왔죠. 요정이 이야기합니다. 소용돌이 쪽으로 가지 말고 스킬라 쪽으로 가라. 6명을 잃는 것이 낫다. 그렇게 가는 것이 네가 힘들더라도 그것을 견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에게 배를 오른쪽으로 붙여라, 가자. 아니나 다를까 6개의 괴물이, 6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이 한 명씩 잡아먹습니다. 살려달라고 절규하고요, 나머지 부하들도 겁에 질려서 배를 왼쪽으로 몰려, 다 죽게 되는데 왼쪽으로 몰려.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그러지 마라, 끝까지 밀고 가라 라고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겨우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6명의 부하를 잃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부하들이 의기소침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때 리더인 오디세우스가 가판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요. 여러분, 힘드십니다. 그죠? 하지만 IMF 때 생각해 보십시오. 견뎠지 않습니까?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의기소침했을 때 여러분은 가판 위에 서셔야 됩니다.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라는 그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코넬 대학교입니다. 코넬 대학교. 이 코넬 대학교가 있는 도시 이름이 이타카입니다. 이타카.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왜?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도시가, 그 고향이 바로 이타카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거죠.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이타카, 이타케가 내 고향이요, 그곳에는 산이 하나 우뚝 솟았어요. 사실 코넬 대학교가 그 산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난받을 운명일 뿐만 아니라 이타카를 향해서 가야 되는 운명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배를 지어서 이타카를 향해 가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따르는 부하들이 여러분 마음만큼이나 여러분의 의도만큼이나 그렇게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은 조급한데 더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때 리더인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로터스를 먹는 땅에 갔어요. 환각제를 먹고 더 이상 안 가겠다. 가지 말자. 포기하자. 여기서 그냥 끝내자. 그때 리더인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잡아다가 배에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저어 출발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부하들도 얼르고 달래고 격려하고 채찍질해서 데리고 갈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겨우 부하들을 다독거려서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완전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르케의 이 궁전에 가게 됐는데요. 이 기르케가 포도주를 권합니다. 이 포도주를 먹고 부하들, 이 술을 먹고 이 부하들이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한국에서는 개로 변하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로 변하고 말았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로 변한 부하들을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리더인 오디세우스가 다시 그 돼지들을 잡아다가 인간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그가 겪었던 마지막 시련이죠. 사이렌의 유혹입니다. 자, 사이렌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유혹을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할까요? 부하들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돛대에 자기를 묻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위치를 바로 여기에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만큼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돈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일종의 권력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유혹에 노출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묶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자기가 이것을 풀려고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유혹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을 스스로 단둘이 한다 그래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실 겁니다. 그때 보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부하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것을 풀어달라 그러면은 더 나를 묶어라. 더 나를 묶어라. 우리는 그런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유혹에 노출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이렌의 유혹 소리에 넘어가서 파산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겨우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나그네가 오니까 아내는 몰라봅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몰라보죠. 그런데 유모가 알아봅니다. 왜?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해서 몸을 씻어주다가 옛날에 그 자기 도련님의 무릎에 난 상처를 보고 도련님인지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아내와 해후하게 되는데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관입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운명이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해주실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어려운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내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그 결심이 바로 오디세우스가 여러분의 모델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시는 것처럼 그녀를 괴롭혔던 자신의 왕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구혼자들을 물리치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2750년 전에 40년 전에 이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소크라테스 하면은 여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입니다. 델피의 아폴로 신전.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기 위해서 이 델피로 갔습니다. 델피로 가서 무녀들에게 신탁을 받기 위해서 갔더니 그 문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까 우리 스티브 잡스가 내가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보낼 수 있다면은 애플 전체를 주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문학의 힘이고 이게 바로 스티브 잡스를 세계 최고의 창의적인 회사로 만드는 동력이었다는 게, 그것이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성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호메로스의 인문학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고통받을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축복받기 위한 분이 아니고요, 고통받기 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을 사랑하셔야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키로의 인문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호메로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고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의 제자가 키케로라는 인물이에요. 키케로라는 인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A급 학자라고 그럽니다. A급 학자. 근데 최근에 B급 학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B급 학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베스트셀러 작가들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들인데 저희들이 함께 4명이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다가 야, 우리 사회에 빚진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교수들로서 우리 사회에 기부 좀 하자. 그래서 우리 4명이 기부한 겁니다. 이거 아이러브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이거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출판사 사장님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올해의 출간 코드가 3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 힐링과 스님, 스님들. 두 번째가 미디어를 통한 인문학의 확산. 그 1번째가 이 I Love In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 기부했거든요. 세 번째가 동양학,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근데 저는 여러분, 이 4사람을 저를 포함해서 B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 읽지 마십시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죠?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여러분, 제가 책을 써보니까요, 베스트셀러는 쓰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사업하시다가 힘드시면은 저처럼 글을 써서 저자가 되시면 돼요. 근데 베스트셀러 쓰기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느냐? 독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야, 그거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말, 그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B급입니다. 왜? 여러분, 이게 50년 후에 이 4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50년 후에?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50년 후에.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책은요, 지금도 제 침대 옆에 놓여 있습니다. 2750년 전에 쓴 책이 제 침대 옆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디세이의 한 구절을 펼치고 읽고 잡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요. 제 눈물이 백엔니를 적십니다. 제가 어제 1시에 들어왔고요. 오늘 5시에 일어나서 여기 왔습니다.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보통 그렇게 하시지만 교수들이 4시간 잔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왜 이런 시련을 내가 참고, 그게 내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운명에 대한 책들을 읽을 때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2750년을 살아남았는데 이런 책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2750년 정도 남아있는 또 다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론입니다. 여러분, 국가론 읽어보셨죠?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국가론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국가를 통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 가정을 이끄는 사람, 나 자신을 경영하는 사람이 모두 읽어야 될 책이에요.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1분에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통치자는 뭘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가져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수호자는 뭘 가져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부장들은 뭘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부장들이 지혜를 가지면 안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용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은 뭘 가져야 될까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지혜, 용기, 절제의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조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절제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해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다 라는 게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케로가 플라톤의 제자로서 국가론을 읽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왜 아닐까요? 아테네와 로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계급 간의 투쟁, 권력이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법이 판치는 세상이었어요.
이 무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가 구현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게 바로 키케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 사회와 왜 그렇게 흡사한지 보십시오. 파트리키와 플레버스, 부자와 가지지 못한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그죠? 강남과 비남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원로원과 호민간을 만들었어요.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거죠. 계급 간의 갈등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그 당시에 키케로의 시대는요, 삼두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크라수스, 폼페이오스, 카이사르의 갈등이었죠.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문아무개, 박아무개, 안아무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권력의 투쟁 가운데서 키케로가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이 권력의 투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크라수스는요,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수브라는 곳에 아파트 지어가지고요, 떼돈을 긁어 모았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폼페이오스는요,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카이사르는 어떤 사람이었죠? 지혜가 뛰어난 사람.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카이사르가 얼마나 임기응변에 능한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이분이 49년도에 반란을 일으켰죠? 로마 공화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토라는 보수파가 반대합니다. 나는 너의 쿠데타를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어디로 후퇴합니까? 카르타고의 아프리카에 진을 칩니다. 방어선을 딱. 그랬더니 이 카이사르가 자기 반란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카토를 치러 갑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에서 쫙 들어가는 해안가에 카토의 군대가 도열해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배를 타고 해안에 상륙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죠? 쫙 상륙하는데 대장이니까 카이사르가 어떻게 할까요? 칼을 딱 빼들고 외칩니다. 자, 제군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부하들이 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이 카이사르가 대장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안가에 딱 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갯벌에 쫙 처박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적도 보고 있고 우리 편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폼을 딱 잡고 팍 했는데 팍 미끄러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나서 이 틀어야 됩니까? 자, 다시 하자. 다시. 제군들이 카이사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탁 넘어지니까요, 두 팔을 벌려가지고 갯벌을 쫙 꿰안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땅 아프리카요. 저 뒤쪽에 별로 웃지 않으시는데 재미없으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좀 시간이 좀 되나? 예. 아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 카이사르가 지략이 뛰어난 사람. 이 세 명의 와중에서 이게 지금 피렌체에 있는 곳인데요. 이 피렌체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오스가 서로 내편해라, 키케로에게 내편해라. 그랬더니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9년도에 루비콘 강을 건너서 카이사르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이 카토 장군이, 이 사람이 바로 카토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가시면 카토 인스티튜트 있죠, 그죠? 그게 뭘까요? 가장 보수파입니다. 보수파. 자, 이러한 이 카토가 반대하다가 죽고요. 이제 폼페이오스를 잡으러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죠.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가 누구랑 사랑에 빠집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죠. 그랬다가 헤어지고 44년에 브루투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죠.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23번이나 칼에 찔렸습니다. 브루투스가 그 피 묻은 칼을 들고 뛰어나오다가 그 칼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키케로에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키케로가 칼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은퇴선언 해버리죠. 그리고 은퇴선언하고 쓴 책이 바로 이런 책들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작이 바로 이 책입니다. On Obligations, 의무론입니다. 의무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책인데요.
이 의무론은요,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인쇄한 다음에 인쇄한 두 번째 책입니다. 고전이라는 책이죠. 그죠?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쓴 겁니다. 아들에게. 아들이 유학 갔어요. 아테네로. 우리 같으면 하버드로 유학 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유학을 가서 자기는 플라톤 철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문과인데 아들은 이과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들아,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문과생인 내가 배운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 플라톤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로마적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의무론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의무론의 내용이 뭐냐? 플라톤의 국가론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아까 지혜, 용기, 절제였죠? 조화를 이런 게 정의했는데 키케로는 이것을 격상시킵니다. 뭘까요? 바로 정의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란 어떤 것이냐? 이 정말 아까 우리 이 헬테이블에서 나눴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정의가 일어나느냐? 세 집단의 조화가 아니라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현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곳에서는 각자에게 할당된 건 각자가 소유하자는,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각자 나누자. 그죠? 누군가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은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간의 의무를 교환해야 하고 때에 따라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주고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케로가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것은 각자가 가지되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케로의 의무론의 핵심입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정의를 부분에서 제가 강조합니다.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각자가 만족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나눌 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무론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을 여기에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플라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집단의 조화가 정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키케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에게 등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불에서 다른 불을 밝힌다고 해서 내 불이 덜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본분을 지키고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함께 나누어 정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나누는 것입니다.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나누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키케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사장한테 했던 이야기도 그겁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키케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시작이다. 어떻게? 각자의 것은 각자가 지키고 나머지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프로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9시에 제가 딱 끝내겠는데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서두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학의 종결자는 저는 미켈란젤로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이 미켈란젤로가 예술가인데 무슨 인문학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메디치 가문에 입양되었는데 메디치 가문이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플라톤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인문학을 가르쳤어요, 미켈란젤로에.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 작품은요, 탁월함을 추구하는데 그 탁월함의 거의 미학적인 것이 플라톤. 자, 보십시오. 여러분, 24살 때 완성한 조각입니다. 우리 김기덕 감독이 이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죠, 그죠? 피에타라는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비드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5.5m 대리석이
서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물 크기만 해요.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이 사이즈에 보면은 이 정도로 큰, 여기 사람이 보이죠?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닙니다. 조각가 있던 미켈란젤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을 완성했죠. 계단도 만들었는데 이 계단도 심상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범상치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진리의 계단인데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컴컴합니다. 근데 저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은요, 지혜의 세계,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건축물도 이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직각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서 보시면 여기가 좁아 보이죠? 안구의 작용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직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편 겁니다. 이렇게 펴서 입구에서 보았을 때 정확하게 직각으로 볼 수 있도록 원근법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 베드로 대성당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밑에서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요, 옛 시대와 그리고 미래의 기준점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15세기 르네상스의 천재들입니다.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 마사초가 각 예술 장르를 대표하고 있었죠. 그런데 16세기에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정리합니다. 누구죠? 미켈란젤로입니다. 보십시오. 건축, 조각, 회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파라곤이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미래도 창조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죽고 난 다음에 1564년에 이 세 명이 르네상스의 최정점을 향해 서양의 아름다움을 이끌어 가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슬라이드 장표 한 장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 장표 한 장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까라바조, 엘 그레코, 티치아노 책을 썼거든요. 전기를 썼습니다.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이 책을 세 권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의 창조성 어디서 왔느냐? 바로 미켈란젤로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610년, 1614년, 1567년에 죽었는데요. 끊임없이 이 세 사람이 고민했던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미켈란젤로를 능가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까라바조의 생애를 볼까요? 여러분, 제게 귀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요, 제가 찍은 건데, 바티칸에 있는 성 바오로 체펄의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그림입니다. 성 바울의 회심인데, 여기가 어떤 공간이냐면, 교황님 전용 공간입니다. 민간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교황 선거를 마치고 후보들하고 뽑힌 사람이 첫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황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황청 대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건너편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의 순교죠. 1대 교황 성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라바조가요, 1600년,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죽고 한 30-40년 후에 첫 그림을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이 그리는데 이렇게 그립니다. 자,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를 들기 위해서 쪼그려서 밀쳐 올리는 사람, 여기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켈란젤로를 한번 능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성 바울의 회심입니다. 이 성 바울의 회심이 어디서 그려졌을까요? 바로 이 성 바울의 회심을 내가 한번 능가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미켈란젤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것도 까라바조의 작품인데요.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그때 손동작을 잘 보십시오. 이 손동작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조각을 했죠. 초기에 10대 후반에 조각한 겁니다. 이건 진품은 아니고요. 사본입니다. 까라바조 시대 때 이 작품이 있었어요. 지금은 유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까라바조가 어떤 그림을 그린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잠든 큐피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번 미켈란젤로를 능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미켈란젤로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깊이 숙고해 보니까 미켈란젤로는요, 생명의 유한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게 미켈란젤로 유명한 최후의 심판이죠. 이 최후의 심판, 이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제 최후의 심판,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나의 유한함이 나의 끝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를 조각했습니다. 자기 무덤에 놓기 위해서. 그 무덤 위에 있는 얼굴이 누구 얼굴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대생화입니다. 그것은 신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니 한때는 확실했으나 지금은 두렵다. 내 작품과 조각은 모두 헛되고 이제 나는 끝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절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물 기억하십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이 사고 하나 들고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창조성, 그의 혁신적인 사고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데 그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전성기일 것입니다. 그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 할 때가 아마 최고의 전성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도 마지막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다한 모습이죠. 그가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어를 보니까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대,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시죠? 두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자부심도 있으실 것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년 끝내고 돌아와서 제가 동료 교수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10년만 딱 더 하고 조기 은퇴한다. 후배들에게 자리 양보하고 나 떠난다. 선언했습니다. 올해가 그 첫 번째 해입니다. 앞으로 저 10년 남았어요. 10년. 연대 캠퍼스에 도토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도토리가 떨어졌어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 도토리를 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다람쥐에게 양보하시지. 그랬어요. 다람쥐에게 양보하시 그 도토리까지 주우시냐고. 그러다가 문득 도토리를 줍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토리가 10번 떨어지면 나도 가는구나. 그러니 이 첫 번째 도토리가 떨어진 올 가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제 가슴을 뛰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한하게 영원히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 여기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뛰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 추석을 맞이했는데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가족들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오늘 하루 가슴 뛰는 일을 따라서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1시간 만에 인문학을 정리하는 건 모순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간의 변하지 않는 가치, 진선미의 가치를 늘 숙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숙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천과 숙고 사이의 간격을 줄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호메로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키케로와 미켈란젤로를 기억하십시오. 호메로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아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고통받을 사람이라. 내 그 운명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케로가 함께 나누자.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Do the right thin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reate beautiful tomorrow.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 뛰는 가슴을 따라서, 가슴이 뛰는 것을 따라서 내가 일하겠다는,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그 미래의 창조가 미켈란젤로에게 창조의 기회를 주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1시간 만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어서 애달았던 바로 진선미의 인문학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